네, 우리 아이들 많이 왔네요. 어떡하죠? 아까 재밌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교육이랑 우리 아이들은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기인가?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가들. 네, 저는 네, 어머님들에게 2부 강연을 맡은 대치 메스봉 원장 이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5주 강연에서 두 번째 강연을 맡고 있고요. 이번 주 주제가 공부습관 만들기 A to Z로 이제 아이들 공부습관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제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단히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 있긴 한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올해 책을 냈어요. 저희 대치 개원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메스봉의 역사를 담고 있는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책을 저희가 발간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치 메스봉 원장이긴 한데 2010년도에 저희 학원 처음 오픈할 때 오픈 멤버고요. 그리고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석박사를 거쳐서 현재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초등 아이들에게 초중고 수학을 다 지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오랜 기간 만나왔고 또 아이들도 정말 네, 별의별 다양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겠죠. 네, 그리고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멘사 정회원이고요. 네, 공인 IQ 150 넘는 네, 그리고 한국 창의력 교육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네, 올해는 그래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저희 학원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점들이 생기고 있고 또 저희의 어떤 수학적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방송 활동을 좀 해서 유튜브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그리고 따로 아예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들 교육하는 어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아예 저희 독립적인 강의를 한 60강짜리 강의를 개설해서 현재 오픈해서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강연회를 많이 하다 보면 거의 지금 무슨 3박 4일 정도 거리가 주어지는데 항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오늘같이 한 3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주 넙죽 받아들여서 네, 매우 긴 강의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아직도 할 얘기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네, 걸어온 길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처음에 설명할 때 이랬어요. 2010년도에 오픈할 때 그쵸, 매우 소수의 학부모님들을 매우 조그마한 공간에 모셔놓고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 오픈했을 때 하필 제주도에서 수학 축제가 열려서 저희 그때 오픈 멤버들 7명이죠. 7명이 이 축제에 참가해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프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손에 막 교구 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저때 가서 교구 원래 알던 교구들인데도 새롭게 또 접해보기도 하고 저희가 저때 접했던 교구들로 지금 수업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네, 일단 딴 거보다 젊었어요. 13년 전이잖아요. 저희하고 이제 오픈했던 전경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발전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저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아까 강의하셨던 분당 메스봉 원장 홍은선의 원장님이 네, 강연하셨던 모습인데 학부모님들이 네, 정말 복도에까지 앉아서 저렇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셨었어요. 이런 길이 이제 저희가 걸어온 길이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코로나 시절에도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학원을 졸업하고 저희는 이제 졸업식을 해주거든요. 졸업할 때 6학년 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때 졸업할 때 졸업장과 선물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이런 전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걸어온 길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걸어온 길도 있죠.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 네,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에 네,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전데 네, 저희가 성대경시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KMC라든지 전국 단위의 이제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치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지어 7살 때부터 저 대회를 많이 출전하곤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대상을 받는다는 게 전국 1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치세요. 그런데 이제 저 시험에서 저희 13년 역사 동안 대상이 12번 나왔고요. 금상은 전국에서 딱 3명 주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은 친구들도 누적 14명, 그 다음에 은상은 전국에서 10명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저 상도 누적해서 이제 51명. 네, 동상 같은 경우에 이제 30등까지 주는 상, 20등까지 주는 상인데, 네, 83명이고, 마지막에 이제 장려상 15%, 그러니까 상위 15% 안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주는 상인데, 누적 346명인데, 사실 장려 집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장려상을 저희가 어머니 무슨 상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애기 무슨 상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연락 주시는데 장려상은 연락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 나중에 알고 보면 애기가 자기 장려상 받았다고 얘기해서 어머니 장려상인데 왜 얘기 안 하셨어? 그러면 선생님 무슨 장려상 가지고 막 얼마나 대단한 상인데 누구는 이 상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장려상은 정확한 집계가 아닐 수 있고 저보다 많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걸로만 따지면 저 정도 나오고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이 2010년도 사진인데 2011년도 사진이네요. 정확하게는 2011년도에 10살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초3이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한 반에 5명을 가르치고 있었던 경시 1반 친구들인데 네, 저 때 당시에 경시 1반, 2반, 3반 저희가 3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2021년도에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하고 보통 인연을 한번 맺으시면 저희가 계속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도 연락드리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우리 이러다가 누구누구 결혼식에서도 뵙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를 보니까 네, 서울대 이공계,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로 9명이 진출을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라고 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연대의대도 갔고 서울대 의대도 갔고 그 다음에 아예 네, 좀 다른 저쪽으로 빠진 친구도 있기도 했는데 요 사진에 있는 저 5명 친구 중에 4명이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저 안에 대상이 2명 있고요. 금상도 하나 있고 은상도 하나 있고 조상 받은 친구들하고 저 상 받아 찍은 사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1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역사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아마 교육청 영재원이라든지 대학부설 영재원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재원으로 아이들이 뽑혀서 선발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거나 실제로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치는 KMO라고 해서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나가서 이제 금상, 은상, 동상 같은 색깔상들을 타주고 실제로 이제 고등 KMO에서 네, 금상권 드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가 IMO 대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왜 저희 나라 맨날 중국하고 뭐 경쟁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잘한다는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애들이 여기서 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이 영재고나 과학고로 진학을 하고요. 그 중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스타일이 아닐 수 있긴 하지만 뭐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특목고에도 많이들 진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길래 부모님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에 대한 소개를 앞부분에 쭉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게 수학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끼리만 알 게 아니라 전국에도 알려드리고 많은 부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학 동화를 들을 수 있는 책수형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줌을 이용한 경시반이나 영재반들을 운영하면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대치에서 뭐 부산, 대구 또는 대전 이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묶어서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비슷한 실력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온라인 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체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3년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주 동안 지금 2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사실은 짧게 한다고 올라가서
50분에서 많이 혼났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줄여질지는 말씀드리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 습관 잡는 A부터 Z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포에서 저희가 이런 수학 동화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교과 문제집을 전혀 풀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경시반 같은 경우에는 동화 수업 못지않게 또 빡세게 교과 문제집도 같이 풀어줘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집들을 풀면서 아이들을 지도했는지, 또는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들마다 어떤 수학 고비가 오거든요. 아이들 지도하신 데 있어서 이 아이는 정말 왜 이렇게 식을 안 쓰죠, 선생님? 식만 쓰면 정말 잘 맞출 텐데요. 또는 정말 틀렸다 맞는 거 보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매번 처음에 못 맞추고 꼭 한번 틀렸다가 맞춰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네 번째 주에 드릴 생각이고요. 마지막 주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을 묶어서 아이의 마음을 얻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5주 강연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저희 이 강의는 영상을 찍고 나중에 5주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다 묶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2부 강연 들으셨던 어머님들 중에 1부나 3, 4, 5부가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희 다시 또 계속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습관 중요하죠. 습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이제 우리 이런 속담들을 떠올리잖아요. 3살 버리 8까지 간다는데. 또는 이런 말도 있죠.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 말 들으면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약간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5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을 처음 다녔었어요. 수학학원을. 어머님이 이제 수학학원 처음 보내신 이유가 뭐였냐면, 공부라는 게 본인이 마음을 먹고 할 때 되면 어련히 할 텐데 굳이 미리부터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냐 싶으셔서 한 5학년 되니까 더 이상 미루기 좀 그래서 학원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사고력도 괜찮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밝은 여학생이었는데 막 뭔가 숙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테스트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 학원을 조금만 더 일찍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또는 조금 인위적이라도 어머님 요 테스트 공부를 빠글빠글 시켜보신다거나 뭔가 지금 과정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했을 때 어머님이 아이고 선생님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5학년이었는데 그렇게 5학년을 나시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하고 연락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죄송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하고 이제 대화의 기회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니 누구누구 잘 지내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철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엄마 나 이제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나 목표가 생겼어요. 의대 갈래요. 아버님 의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공부할 방법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친구들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심화 선행이라든지 뭐든 이 친구가 따라잡아야 될 공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잡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공부할 방법이랑 공부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힘든 중2, 중3을 보내셨대요. 당연히 고등 올라가니까 더 바빠졌죠.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 지금도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물론 대학을 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목표했던 바는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이가 조금 더 철들어서 자기 공부할 때가 됐을 때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몸에 공부 습관을 잡아놔야 된다. 숙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테스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비록 하기 싫고 뭘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계속 느꼈고요. 지금도 아이들에게도 그 말 되게 많이 해줘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몸에 배게 해놔야 나중에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두 아이를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항상 숙제를 다 맞아 못 해와요. 그리고 저희 수업할 때 수학 동화 읽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 동화를 도서관에서 읽고 있어요. 오늘 수업할 때 수학 동화를.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책을 또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나와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알고 봤더니 학원이 너무 많아서 숙제할 시간도 없고 뭔가 책을 읽을 시간도 없던 아이였어요. 반대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학원은 저희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유롭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가 어머님 우리 누구누구 지금 뭐가 좀 부족해요, 뭐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저희가 하라는 대로 잘 지켜주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 이게 네 아이가 아니고요, 왼쪽에 적혀있는 아이가 한 아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아이가 한 아이예요. 이 두 아이가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결과라는 말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둘 다 같이 성대동시 대상 받았고요. 둘 다 같은 영재고 갔고요. 둘 다 같은 서울대 갔어요. 과는 달라요. 과는 달라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머님들? 그럼 숙제를 안 하고 대충 저렇게 허덕이면서 학원을 다녀도 학원 많이 다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맞았던 건가? 누가 맞는 건가? 저는 이 두 어머님들을 보면서 저 두 어머님에게 공통점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결과를 냈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 아니에요, 운 이러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두 어머님에서 공통점을 찾아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에게 항상 드려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두 어머님 다 굉장히 일관적이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왼쪽 어머님 제가 중간에 정말 여러 번 어머님 학원 좀 끊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는 시간을 주면 여유롭게 돌리면 그 시간에 딴짓을 해서 안 돼요. 차라리 학원을 많이 돌리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2년 반 졸업할 때까지 제 말을 매번 네 맞아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러고 한 번도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어머님은 반대로 저희가 부탁하는 거 정말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마이웨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관된 양육 태도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성공할 수 있으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냐면요,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일관되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부모는 계획을 가능하게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정과 교정을 가능하게 해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학원에 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정말 어머님 되게 무서우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얘기하실 때마다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는 저 무서워서 절대 거짓말 못해요 라는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답지를 베껴오더라고요. 근데 답지를 기술적으로 베껴와요. 어떻게 베껴오냐면 보통 답지를 베껴오는데 답지를 베껴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자기 형 거 답을 베껴와요. 형도 저희하고 경시반 졸업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답지는 어머님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 답지 못 베껴요. 제가 답지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PDF 이런 거 제가 수시로 검사하고 들어가요. 저희 집에 답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아 답이 있었어요. 형아 교재가 예쁘게 꽂혀 있는데 거기서 꺼내가지고 중간에 형아가 틀렸던 거는 자기도 똑같이 연기를 해요. 틀렸다가 고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느꼈죠.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우시면 아이는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자, 아마 어머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 나는 우리에게 예측이 가능한 부모일까?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을까? 어머님도 어떠세요? 본인이 통제형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방임형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또는 나는 대화형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혼합형이야. 어떨 때는 통제형이었다가 어떨 때는 막 풀어놨다가 어떨 때는 대화를 풀어주는데 글쎄요, 이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언제 나를 통제하는가? 언제 나를 풀어주는가? 언제 나랑 대화해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를 혼합해서 쓰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고수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살짝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논문 같은 데 많이 나온 연구 결과가 뭐가 있냐면 남학생 영재들은 통제를 하시거나 방임하는 게 더 잘 먹혀요. 통제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남학생 어머님 고3까지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 막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풀어놓으실 거면 정말 끝까지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죄송하지만 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면 튕겨나가요. 여학생들은 대화해 주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비위를 맞춰주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화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학생들은 나중에 마음 바꿔서 사춘기 끝나고 돌아오면 엄마의 영원한 아군이 돼줘요. 그래서 남학생들 영재아들하고 여학생 영재아들을 조금 지도하시는 방법, 훈육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7가지 어떤 지침 제가 정리를 쭉 해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역할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재택근무 해보시는 어머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재택근무하면 되게 편안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은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해 놓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침대는 내가 쉴 곳. 아니 난 침대에서 맨날 책을 읽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침대는 책을 읽는 곳으로 각인이 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실이 책을 읽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장소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TV를 보면서 공부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내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식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는 애기라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 차츰차츰 장소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심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 경심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어머님 맨날 그러죠. 선생님 얘는 수학 탐구 노트 쓰려면 침대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이리 한번 구르고 저리 한번 구르고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한 줄 쓰고 다시 올라가서 침대에서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이 아이는 침대가 생각하는 공간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 대해서 장소하고 공부에 대한 연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너는 숙제는 항상 책상 위에서.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 뭐가 유행이냐면 공부하는 책상이 유행이에요.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사우나 같은 거 어머니 1인 사우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생긴 모양의 책상을 팔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시키고요. 그 위에 뭐가 달려있냐면 CCTV가 달려있어요. 네, 실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장소 들어가면 너는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야금야금 늘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5분도 안 앉아있어요. 어머님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 얘는 3분마다 물을 마셔야 된대요. 학원에 와서도 그런 애들 많아요. 어머님들 1분 단위로 나가서 물 마셔야 된대요. 좀 이따가 화장실 간대요. 좀 이따 물 마신대요. 화장실 간대요. 제가 그러죠. 니네 집에 화장실이 없구나. 학원에 화장실 가려고 왔구나.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리를 주셔서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숙제하면서 앉아있는 시간 늘리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책상에 앉아서 레고를 쥐어주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시간 자체, 엉덩이 구력 자체를 자꾸자꾸 늘려주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부탁드리는 건데 꼭 어떤 약속이나 규칙이 보이는 것, 우리가 약속을 미리 했던 것만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셨으면 사실은 학원을 가는 것 안에 수많은 약속이 숨어 있어요. 숙제를 한다는 것, 결석하지 않는다는 것,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님들 중에는 학원을 보내놓으면 그냥 학원을 보내놓은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원을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석하지 않는 것, 수업을 잘 듣는 것까지 다 약속에 포함인 거라고. 아이에게도 그런 부분까지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저희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태풍이 몰아쳐서 토요일 수업을 휴강을 해야 되나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 애들이 학원에 올 수 있을까 걱정된다. 근데 설마 실제로 태풍이 불고 있진 않은데 태풍이 불 것 같다라고 예보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전화 계속 오는 거죠. 선생님 오늘 아무래도 태풍 때문에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태풍 때문뿐만이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태풍이 꺼내시기 민망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면서 뭔가 결석을 미리 이제 예고하신 전화들이 계속 학원에 오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게 2학년 반들이 그날 토요일 날 수업이 많았거든요. 2학년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반은 아무도 결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역시 공부 잘하는 어머님들은 태풍이 몰아쳐도 학원은 보내야 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그만 이유로 우리 오늘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아이는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원 보내시는 어머님들 보면서 와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픈데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아프면 정말 아픈 게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 학원에 안 보낼지도 몰라까지 계산에 넣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아팠는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근데 때로는 어머님들조차도 우리 아이가 진짜 아픈 건지 이것이 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건지도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 진짜 많이 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되게 덤벙거린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한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는 아는 문제를 틀린대요.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희 엄마 그러는데 저희 엄마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행동해요.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님이 말하신 대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다고 판단해 줬잖아요. 이게 하나의 면죄부고 죄송하지만 핑계거릴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아이다라고 낙인 찍힌 효과를 아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끝마다 저는 원래 덤벙거린대요. 누가 그래 도대체? 엄마가요. 근데 보면 차분하게 풀 수 있는 아이고요. 옆에서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면 그렇게 덤벙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 우리 어머님들의 기준은 나거든요. 우리 아이 8살, 9살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실 8살, 9살 때 기억 잘 안 나요. 내 머릿속에 내 기억이 각색돼 있단 말이에요. 난 8살, 9살 때 안 저랬던 것 같잖아요. 그런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그래도 저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러신 어머니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어머님 아이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거든요. 어머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이 앞에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귀 쫑긋하고 항상 내 얘기 잘 듣잖아요. 아빠랑 하는 얘기 정말 잘 듣고요. 다른 어머님한테 아유 우리 누구누구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말 아이들 항상 귀 쫑긋하고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런 장학금을 탈 녀석 같으니라고 막 이런 데 저희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런 성대경씨 대상을 받을 녀석 막 이러면서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뱉는 말들이 아이에게 프레임을 씌워놔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어머님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성대경씨 같은 거 나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 제가 장려상 어머님들 받으셨는데 자랑도 안 하시고 숨겨놓으신다고 하신 어머님들은 그건 그 세계인 거고 우리 아이들 20점, 30점 맞다 장려상 받는 거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해요. 근데 장려상이야? 처음에 장려상 받기 전에만 해도 상 받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 하시는데 막상 장려상 받으면 옆에 동상 받은 애가 보이거든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동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칭찬만 해줘야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아휴 한 개만 더 맞으면 동상이었을 텐데. 아이는 장려상 받은 거 진짜 못 받은 거거든요. 우리 분명히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시험을 나간 것만 너무 대견해라고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셔야 돼요. 노력한 과정 자체 연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시험 같은 걸 치러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머님들이 그러죠. 선생님 저는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너무 이런 어려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는 맨날 집에 가기 전에 집에 전화하잖아요. 엄마 나 끝났어요. 전화할 때 뭐라냐면 엄마 나 오늘 8점이에요. 1등이에요. 엄마 나 오늘 6점이에요. 몇 등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할 때 엄마 나 끝났어요. 집에 가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성적부터 얘기하는 친구는 어머님부터가 항상 결과를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에게 어머님 작년에 우리 아이와 비교해 주세요. 지난번 시험을 친 우리 아이와 비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다 보면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정말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그 아이하고 비교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맨날 그래요. 선생님 누구누구 진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보다 사람 됐어요. 재작년보다 진짜 인간 됐어요. 항상 아이의 과거와 아이를 비교하셔야지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진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 정말 테스트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 우리 아이는 이 테스트 점수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저번 시간 배운 거 공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무슨요 어머님.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했나요? 그거 가지고 예상 문제 혹시 풀어봤나요? 아니면 잘 치기 위해서 시험 전에 노력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요? 같이 노력해 주셨어야죠. 아니면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야 되죠. 그리고 노력해서 1점이라도 올랐으면 칭찬해 주셔야죠. 그리고 다음번엔 또 1점 올려보자고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요? 아이들은요 어머님 때로는 그렇게 연출된 상황에서라도 만점을 받고 점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나해요. 그리고 되게 자기가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노력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더 해보자 하면서 야금야금 올려주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상담하신 많은 어머님들 중에 선생님 얘가 테스트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노력 안 하신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오답해봤는데 성적이 안 올랐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정말 똑같은 문제 또 풀어볼까? 그런 변화들을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문제를 왜 틀렸었는지를 아이하고 분석해 주시거나 아이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었네라는 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잘못해서 깨달았으니까 너 다음번에 이 문제 안 틀리겠지? 아이는 또 틀려요. 그 깨달음은 그 문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깨달음은 정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한 거지 그 유형을 다시 고쳐서 맞았다고 그래서 선생님 얘 지난번에 이거 고쳐서 맞아서 난 알 줄 알았는데 또 틀리네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문제 비슷한 유형을 여러 번 풀려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맞추는 성과를 자꾸 그 성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에 갇혀버려요. 제가 나중에 3부, 4부, 그러니까 3주, 4주, 5주에 드려야 될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형별 공부를 시키셔서 비슷한 유형을 반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형을 벗어나면 저 모르는 문제인데요? 안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풀어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똑같은 유형을 여기서 맞았고 저기서 틀렸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아이는 그걸 고쳐가면서 얻은 경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물론 문제 제대로 안 읽는 아이가 갑자기 그런다고 다음번에 문제 제대로 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철들어서 정말 문제를 줄을 치고 읽던 아니면 문제를 소리내서 읽던 변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하나하나 연하냐고 넌 이 유형을 왜 이렇게 틀리니? 그런 식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아이를 가둬주지 않길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탐구 노트를 쓰게 하잖아요. 탐구 노트는 아이가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했고 이런 중간 과정들을 자꾸 서술하는 과정들을 겪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하기로 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건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입에 이런 말씀 혹시 달고 살지 않으세요? 엄마가 이따가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분명히 엄마가 나 그랬는데 10조까지 다 끝내면 나 5분 놀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동생 봐주려고 엄마가 다시 11조 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엄마 이따가 잠깐만.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 주시면서 그래 지금 놀기로 약속해서 놀아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약속을 했거나 했을 때 그 약속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잖아 미안해 라고 하고 그때그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냥 순간 모면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아이에게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꼭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정말 많이 당부드려요. 그러니까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약속 하시더라고요. 성대강식 대상 받으면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택도 없는데도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장려성도 안 나오는 아이에게 그래 너 성대강식 대상 받으면 어머님 그러시면 그 아이가 노력하고 싶겠어요? 그쵸? 5점 올리면 10점 올리면 성취 달성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몰두하고 있는 것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뺏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은 일관성을 좀 깨트려도 된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저희 탐구 노트를 쓰다 보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3시간, 4시간을 붙들고 있대요. 지금 얘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아직도 탐구 노트 쓰고 있는 거야? 적당히 써 라고 뺏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자기가 뭔가 쓰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이거 조금만 하고 잘래요. 아니지 우린 규칙을 지켜야 돼. 우리 11시면 자기로 하지 않았니? 이런 순간만은 그런 약속을 좀 깨트리셔도 돼요. 왜?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몰입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게임이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대신에 그 다음날 그런 얘기도 해야죠. 우리 어제 네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11시까지 안 잤더니 거봐 너 다음날 피곤했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반성하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정말 더 필요하다는 거지만 그 순간은 아이가 몰두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여유 있게 봐주시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7가지 과정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뉴런이 뭔지 아시죠? 신경세포인데요. 거울 뉴런은 거울에 반사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처럼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크지 않고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열심히 보면서 넌 스마트폰 하지 마. 그쵸?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 입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무섭죠.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 훈육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부모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뭔가 내 교육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딸려가는구나. 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지점이 오게 되거든요. 아이가 성숙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부모님 틀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배들, 또는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 이런 또래 집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책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긴 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만의 세상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다른 발전을 꾀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기숙사를 보내시는 거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많은 게 더 좋아진답니다. 사이도 좋아지고 얻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영재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게 또 로망 아니겠어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정말 로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리다 할 때 그 어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분밖에 안 보여준 어떤 지점들, 오늘 1분밖에 못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정말 다음 주가 되면 5분 앉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1년이 되면 1시간 앉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되면 2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로 변해요. 정말 아이는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는 일이에요. 제가 늘 어머님께 부탁드려요. 어머님, 일관된 양육 태도로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우리 습관을 정말 조심해라. 습관이 이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무서운 그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릿 대처 여사가 했던 명언의 일부였어요. 뭐냐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되고,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되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문구에서 가져온 말이고요. 정말 저희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믿고 기다려준 만큼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과 기다림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 쏟아붓는다고 지루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긴 얘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드릴 얘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제가 준비한 오늘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고 앞으로 3주, 4주, 5주째 드릴 강연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또 채널에서 부모님들 뵈면서 나중에 제가 진짜 부모님들 모시고 3박 4일 캠프 같은 거 열고 싶다니까요. 네, 이런 학부모 교육으로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